안녕하세요. 자양 선생님들 그리고 1, 2, 3기 수료생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자양 4기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양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드린 과제는 읽기 과제는 빅터 프랭클의 그 수용소의 삶과 관련된 책이었지만은 사실 이제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나오는 그 세계대전의 배경과 그 다음에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역사적 흐름이겠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하고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카카오톡에 올려놓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1차 세계대전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919년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참전을 했던 세계대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하고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자료가 이제 7페이지에 있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은 그리스의 역사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 출신인데 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의 전쟁, 우리가 이걸 이제 되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했던 그래서 역사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투키디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용한 저자가 그레이엄 앨리슨인데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 그러니까 기존의 패권국과 새로이 부상하는 패권국 간의 이제 향후 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전쟁인데요. 이런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원래 그 그리스의 그 강국이었던 스파르타, 그리고 이제 새롭게 델로스 동맹과 함께 이제 새롭게 강국으로 부상한 아테네, 이 두 국가가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고 1세기 전 독일과 영국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일어났다. 1세기 전에 이제 독일과 영국 사이의 관계, 이게 바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인데요.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영국과 독일이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게르만주의라는 좀 확장된 민족주의를 가지고 나와서 독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같은 신흥공업국하고 이제 연맹을 맺게 되고요. 반면에 영국은 기존의 패권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그 국가들과 연합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일본하고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영일 동맹을 이제 맺게 되는데 이렇게 그 삼국 동맹,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독일이 주축이 된 그 삼국 동맹하고 그 다음에 영국이 중심이 된 삼국 협상, 이 두 세력이 이제 충돌했던 게 제1차 세계 대전입니다. 근데 이제 충돌의 그 빌미가 된 사건은 사라예보 사건이에요. 1914년에 발생했던 사라예보 사건인데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독일이 러시아,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고 뭐 일본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강국들이 다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의 이제 특징을 볼 텐데요. 보시면 이제 주요 전투는 뭐 마른 전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리폴리 전투, 그 베르댕 전투, 그리고 솜 전투, 뭐 이런 중요한 전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그 제1차 세계대전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총력전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국력을 모두 동원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최초의 그 전쟁 형태가 그 독일의 그 제1차 세계대전의 이제 총력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all out war라고 하는데 이 총력전이자 동시에 이제 소모전이었죠. 그래서 모든 시민이 이 전쟁에 동원되고 그 다음에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산업적인 능력들이 그 전쟁에 동원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이제 신무기의 등장.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화가 이제 전 부문에 걸쳐서 일어나면서 이 무기 분야에도 이제 그 기계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무기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문명의 이기로 그 사용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사용이 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비행기. 비행기는 뭐 제1차 세계대전에서 그 전투기 혹은 이제 폭격기로 쓰이면서 그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잠수함. 그러니까 그 스스로 그 가라앉아서 수면 아래에서 이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무기. 그리고 이제 신무기로 이제 탱크, 그러니까 전차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엔진, 그러니까 새로운 동력원, 엔진을 달고 이제 철갑으로 무장한, 그리고 이제 대포와 기관총을 탑재한 탱크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가스, 이건 이제 화학의 발전으로 그 독가스 합성이 가능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그 신무기가 등장하면서 뭐 전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예. 전사자, 그다음 부상자가 이제 과거의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야포의 개량, 그다음에 이제 기관총의 등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참호를 파고 그 안에 이제 웅크리고 있으면 그래서 총알이나 포탄을 피하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하늘에서 비행기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참호를 그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전차가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독가스 같은 것들이 공기 중에서 퍼져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다음 바다에서는 뭐 그 물 위에 떠 있는 전함뿐만 아니라 잠수함이 물 밑에서 이제 어뢰를 쏴서 배를 침몰시키는 그래서 이제 안전한 곳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죠. 게다가 총력전이었기 때문에 그 제2차 세계대전이 좀 심해지긴 하지만 뭐 민간인과 그 군인들 사이에 그런 그 구별이 이제 점차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한쪽이 다른 쪽하고 이제 전투를 벌여서 전선이 점점 이렇게 이제 그 전진하거나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이 다른 쪽을 그 이겨서 전쟁에 승리를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유럽 전쟁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비슷한 기술, 비슷한 병력,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전선이 교착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참호전이라는 게 이제 시작됩니다. 연표를 보시면요, 이 1914년 9월 6일 이 마른강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독일이 세운 그 전략이 이제 슐리펜 전략이라고 이제 그 나와 있습니다. 슐리펜 작전이 그 알프레드 폰 슐리펜이라는 당시 독일 육군 참모총장이 세운 전략인데 일단 프랑스를 항복시킨 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항복시킨다. 그래서 서부전선을 정리하고 동부전선으로 우로 가서 동부전선도 정리한다. 이게 이제 독일의 계획이었는데 마른 전투에서 이게 작전이 이제 실패하게 되죠. 그런 구상이 실패하면서 참호전이 이때 시작돼요. 그리고 나머지 전투들은 다 교착 상태인 참호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참호전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그 죽습니다. 전사도 하고 부상도 있고 그 다음에 참호라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병으로 죽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교착이 있었는데 이 교착을 깨는 것이 일단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제국이 없어지고 소비에트 연방, 다시 말씀드려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17년에 또 미국이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전선에서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연합군인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사실은 전세가 기울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독일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독일 군에 그 소속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전투를 굉장히 잘했는데 후방에서 이 정치가들이 그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바람에 전쟁에서 졌다는 그런 불만이 이제 팽배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전후에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유럽의 다른 그 승전국들이 이 처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패전국 독일을 굉장히 거칠게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19년 6월 28일 날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고 독일의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는데 독일에 대해서 이제 전쟁 보상금을 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 전쟁 보상금의 수준이 엄청나서 이걸 이론대로 갚으려면 2020년 올해까지 갚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독일을 그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독일을 망하지 않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독일이 이제 차차 배상금을 갚아 나가도록 하는데 근데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하냐면요. 연표를 보시면 1929년 10월 24일 암흑의 목요일이 시작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뉴욕 주가가 이제 대폭락하게 되는 거죠. 1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은 뭐 초토화됐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에 거품이 끼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마침내 그 거품이 터지는 게 1929년 10월 24일 암흑의 목요일. 그래서 이제 미국 주가가 대폭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나름 경기 부양책을 쓰거든요. 그럴 여력도 있고 그래서 뉴딜 정책을 펼치는데 독일은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배당금도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이 또 뭐 영토도 좀 빼앗고 그래서 뭐 산업 생산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원을 개발해서 그 배상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이제 파시스트 정권이 수립돼요. 그래서 이제 베니토 무솔리니라는 원래는 이제 그 저널리스트였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러니까 사적인 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은 셔츠단이 로마에 진군함으로써 그 국왕이 이제 정권 수립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파시스트 정권이 수립되고 근데 당시에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의 상병으로 참전했던 아돌프 히틀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이제 전후에 그 제향군인회 같은 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정당의 이제 당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례를 보고 이것이 독일에도 가능하겠구나 해서 이제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미넨 폭동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투옥이 되는데 이때 이제 히틀러가 쓴 책이 이제 자신의 자서전인 나의 투쟁, 마인 캠프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석방되고 난 다음에 이 그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그러니까 이게 나치당이라고 이제 우리가 되게 부르는데 이 나치당이 여러 가지 이제 그 호기가 있었어요. 그런 호기들을 잘 이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증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배후에서 독일의 항복을 이끈 그 주범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은 어느 나라에 살든 원래 뿌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유대인은 조국이 없는 대신 그 돈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일에 정착해서 살지만 정말로 이제 독일을 지킬 최후의 독일을 지킬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밖에 없다. 뭐 이런 정책을 펴는 거죠. 자,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이런 주장 때문에 이제 그 반유대주의가 큰 인기를 얻게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에 대한 그런 저항 이런 것들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이 대공황에서 미국은 나름 새로운 그 건설 정책, 그러니까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서 위기를 타개해 가려고 했다면 독일은 군비를 재확장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에서의 공공사업이었죠. 근데 이게 베르사유 조약에 위배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그 활동을 통해서 독일이 그 경제 위기를 타개해 나가려고 했고 이게 일정 부분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정책 때문에 뭐 일단 1933년에 독일 그 나치당이 이제 그 정권을 잡게 되고요. 정권을 잡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독일 민족의 생활권, 이걸 이제 독일어로 레벤슬라움이라고 하는데 이 생활권을 계속 확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해서 라인란트, 옛날에 이제 그 독일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옛날 독일 영토를 이제 다시 탈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를 병합을 하고, 그 다음 체코슬로바키아 땅인 그 주테덴란트도 병합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용인을 해요. 왜냐하면 다시 전쟁을 겪기 싫어서 계속 들어줍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실수였죠. 그래서 이제 영국 체인벌린 수상이 매년 협정을 체결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독일이 그 선을 넘게 되죠. 그래서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에 폴란드하고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소련과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하는데 이때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그냥 용인하지 않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이때가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또 한 번의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독일이 그러니까 당시 독일 군부가 제일 우려했던 게 제1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교착 상태가 또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참호전이 질질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건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전격전이라는 작전을 써요. 그 블리츠크리그라고 하는데 이 전격전을 통해서 일단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그 단시일 내에 점령합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 뭐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이죠. 그 다음 뭐 벨기에 이런 그 중립 국가들까지 이제 침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벨기에를 우회해서 마지노선을 넘어서 이제 프랑스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어이없이 독일에게 집니다. 1940년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괴뢰 정부, 비시 정부가 이제 수립되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뭔가 그걸 놓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독일, 이탈리아하고 삼국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삼국이 주축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독일은 1940년대까지 서유럽 전체를 석권하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영국만 이제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소 불가치 조약을 이제 위배하게 되는 거죠. 이유는 그 소련 그 넓은 땅,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식량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 평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유전. 독일은 아무래도 천연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석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소련을 침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동부전선이 열립니다. 그래서 서부 쪽은 다 석권을 했으니까 이제 동부전선이 열리게 되는데 미국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중립을 지키고 보다가 그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고 하니까 석유 금수 조치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미국 해군을 기습해요. 이게 이제 잘 아시는 그 1941년 12월 8일에 있었던 진주만 기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전으로 어떻게 승부를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일본의 뜻대로 안 됐었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주축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양쪽 전선, 그러니까 유럽 독일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독일하고 싸우는 그 대서양 전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일본하고 싸우는 태평양 전선, 이 양대 전선에서 다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태평양 전선에서 이제 주로 해군하고 이제 해병대가 활약을 했고요. 그다음 대서양 전선에서 주로 육군이 활약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2년 뭐 미드웨이 해전이라든가 이런 해전을 통해서 조금씩 원래 그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던 태평양의 섬들 그리고 필리핀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수복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일본 본토를 공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럽에 대해서는 1944년 6월 6일 날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 나치 독일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가하죠. 그리고 그 독일이 보시면은 그 소련하고 전격전을 하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1942년 1월 7일 날 이때 이제 독일이 계속 진군에 나가다가 승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독일이 이제 소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망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양쪽 전선에서 싸우게 됐죠. 1942년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소련에게 밀리는 상황이었고, 44년에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연합군이 유럽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독일이 먼저 항복을 합니다. 일단 그 소비에트 연방군이 이제 베를린을 함락하고 이제 독일이 항복을 하는데 이때가 1945년 5월 8일. 근데 일본은 이제 계속 버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끝까지 버티니까 뭘 하느냐? 본토에 대한 공습을 해요. 그래서 1945년 3월에 도쿄 대공습,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소위탄, 이게 이제 화재를 일으키는 폭탄이죠. 이걸로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항복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원자폭탄을 투하하죠. 그래서 이제 45년 8월 원자폭탄을 이제 투하해서 일본이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폭격의 역사를 보시면요. 근데 약간 이 폭격이라는 것이 이제 좀 인종차별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치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치규를 보시면요, 요게 9페이지에 있는데 상관의 명령은 곧 천황의 명령이니 이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군인의 죽음은 곧 천황에 대한 충절의 가치며 충의는 산보다 무겁고 사는 홍모보다 가볍다. 그러니까 군인이 지켜야 될 그 충절의 의무는 산보다 무거운데 죽는 것은 홍모. 이제 홍모가 기러기 깃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깃털보다 가볍다. 오리 깃털보다 가볍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되면 무조건 죽어라. 그래서 이제 옥쇠라든가 뭐 카미카제 특공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자료에 넣어드린 게 서부전선 이상 없다.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라는 그 독일 작가가 쓴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대동아 종결의 조서란 게 있는데 대동아 전쟁 종결의 조서란 게 있는데 이게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시면 전혀 항복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제2차 세계대전 전반에 관한 좀 인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그래서 유럽인들 그리고 이제 세계인 전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빅터 프랭클의 책을 통해서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드릴 책도 너무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중요한 이야기들은 제가 그 토요일 날 모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튼 아벤트.